어서오세요. 오늘의 자루입니다. 모두 어서오세요. 오늘은 딱 30분만 읽고 가려고 합니다. 설 전날이라서 그런지 너무 바빠가지고 너무 피곤해요. 미안해요. 그래서 얼른 정성껏 30분 읽어드리고 일찍 자야겠습니다. 어제 읽다 어제 어디까지 읽었냐면 뭔가 타루가 코타르를 보면서 느낀 점 그런 거를 이야기해 줬었거든요. 일단 한번 조금 더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희재님. 어서오세요. 뜬뜬뜬. 어서와요. 그럼 읽어드릴게요. 마지막으로 타루의 수기는 코타르뿐만 아니라 페스트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서 동시에 발견되던 특이한 정신 상태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에피소드로 음맺고 있다. 이 에피소드는 당시의 어려웠던 분위기를 거의 그대로 보여주는데 서술자가 이 에피소드를 중요시하는 것도 바로 그것 때문이다. 그들은 오르페우스와 에우르디케를 상연하는 시립 오페라 극장에 갔었다. 코타르가 타루를 초대한 것이다. 한 극단의 페스트가 시작되던 그의 봄에 이 도시로 공연을 왔다가 페스트 때문에 꼼짝 못하게 되자 어쩔 수 없이 오페라 극장과 협약을 맺고 매주 한 번씩 그 공연을 다시 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몇 달 전부터 시립극장에서 시립극장에서 금요일마다 오르페우스의 감미로운 탄식과 에우리드케가 헛되이 부르는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공연은 계속 인기를 누렸고 매번 대성공을 거뒀다. 코타루와 타루는
제일 비싼 좌석에 앉아 최고로 세련되게 차려입은 시민들로 초만원을 이룬 아래층 일반석을 내려다 보았다. 막 도착한 사람들은 입장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게 역력했다. 무대 전면을 비추는 눈부신 조명 아래 악사들이 악기를 조용히 조율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이 줄에서 저 줄로 옮겨가며 우아하게 허리 굽혀 인사하는 모습이 자세히 보였다. 나지막한 소음이 들리는 가운데 점잖게 대화를 나누며 사람들은 몇 시간 전 도시의 컴컴한 거리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침착함을 회복하고 있었다. 정장 차림이 페스트를 쫓아버린 것이다. 1막이 상연되는 동안 오르페우스는 자신의 처지를 능수능란하게 한탄했고 튜닉 차림의 여자들도 오르페우스의 불행을 멋들어지게 설명했다. 사랑은 아리에타 형식으로 노래되었다. 청중은 정중하지만 열렬한 반응을 보였다. 이 막에서 오르페우스가 노래하면서 지옥의 주인을 눈물로 감동시키기 위해 악보에도 없는 떨리는 목소리로 조금 지나치다 싶을 만큼 비장한 어조로 호소한 것을 눈치챈 사람은 거의 없을 정도였다. 그의 발작적인 몸짓은 가장 신중한 사람들에게도 가수의 연기를 더욱 빛나게 하는 세련된 효과로 보였다. 널리 알려진 오르페우스와 에우르디케의 이중창. 에우르디케가 사랑하는 여인에게서 떠나는 순간이다. 이 산막에 등장하면서 놀라움 때문에 장내가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마치 청중의 동료만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더 정확히 말해 아래층 일반석에서 올라오는 웅성대는 소리가 자신이 느끼던 것을 확인해 주기라도 한 듯. 가수는 고대 의상을 입은 채 손과 발을 벌리고 그로테스크한 몸짓을 하며 무대 앞쪽으로 걸어가더니 목가적인 무대 장치 한복판에서 쓰러지고 말았다. 무대 장치를 처음부터 당시의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았지만 관객들은 그때 처음으로 목가적인 것이 얼마나 시대착오적인가를 끔찍할 정도로 깨달았다. 그와 동시에 오케스트라 연주가 멈추고 일반석 청중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처음에는 조용히 마치 성당에서 미사를 마치듯 나오듯이 혹은 문상을 마치고 빈소에서 나오듯이 여자들은 치마를 여미고 고개를 숙인 채 남자들은 동반한 여자들의 팔꿈치를 잡고 보조 의자에 걸리지 않도록 도와주면서 극장을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점차 동작이 급해지고 수근거림이 고함으로 변하더니 관객들이 출구로 모여 서두르다가 마침내 고함을 지르며 서로 밀쳐댔다. 코타르와 타르는 그 광경을 보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대로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 광경은 당시 그들이 겪고 있던 삶의 이미지를 그대로 보여주었다. 무대 위에는 광대의 모습으로 분장한 채 쓰러진 페스트가 있고 관람석에는
버려진 부채며 붉은 의자 위에 늘어진 레이스 달린 숄 같은 이제는 아무 쓸모가 없는 사치스러움이 있었다. 랑베르는 9월 초순 동안 리우 곁에서 열심히 일했다. 남자 고등학교 앞에서 곤잘레스와 두 청년을 만나기로 한 날만 휴가를 청했다. 그날 정오에 곤잘레스와 신문 기자는 키 작은 두 청년이 웃으며 다가오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지난번에는 운이 나빴지만 그런 일쯤은 당연히 예상했던 바라고 말했다. 어쨌든 이번 주는 그들이 경비를 설 차례가 아니었다. 다음 주까지 참고 기다려야 했다. 그때 다시 시작해보자는 것이었다. 랑베르는 그게 적절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 만날 날짜를 다음 월요일로 하자고 곤잘레스가 제안했다. 이번에는 랑베르를 아예 마르셀과 루이의 집에 가 있게 하자는 것이었다. 너는 나하고 약속을 잡는 거야. 혹시 내가 안 오거든 자네가 쟤들 집으로 바로 가게. 어디 사는지 가르쳐 줄 테니 말이야. 그때 마르셀인지 루이인지가 지금 바로 랑베르를 데리고 가는 것이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랑베르가 까다롭지만 않으면 네 사람이 먹을 양식은 있고 그렇게 하면 그도 다 알게 될 거라고 했다. 곤잘레스가 좋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항구 쪽으로 내려갔다. 마르셀과 루이는 마린 구역 맨 끝에 해안도로 쪽으로 난시의 출입문 가까운 곳에 살고 있었다. 스페인풍으로 지은 조그만 집이었는데 벽이 두껍고 창에는 페인트 칠을 한 나무 덧문이 달려 있었으며 방은 어두침침하고 아무런 장식이 없었다. 청년들의 어머니가 쌀밥을 지어주었다. 늙은 스페인 여자였는데 웃는 얼굴에 주름이 많았다. 시내에서는 쌀이 떨어진 지 오래여서 곤잘레스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짓자 시 출입문에서 적당히 마련해요 라고 마르셀이 말했다. 랑베르는 먹고 마셨고 곤잘레스는 그가 진짜 친구라고 말했다. 그동안 신문 기자는 앞으로 보내야 할 일주일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었다. 보초의 수를 줄이기 위해 보름 만에 교대하게 되어 실제로는 2주일을 기다려야 했다. 그 보름 동안 랑베르는 몸을 아끼지 않고 쉴 틈 없이 어떻게 보면 두 눈을 감고 새벽부터 밤까지 일했다. 밤늦게 잠자리에 들면 깊은 잠에 빠졌다. 한가로이 지내다가 갑자기 힘든 일을 하다 보니 그는 꿈도 거의 없고 기력도 다 소진한 사람처럼 되어버렸다. 곧 있을 탈출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 리우에게 전날 밤 처음으로 취하도록 술을 마셨다고 털어놓았는데 그것이 유일하게 특기할 만한 사실이었다. 그가 바에서 나왔을 때 사타구니가 갑자기 부어오르고 팔을 움직이면 겨드랑이 근처가 뻑뻑한 느낌이 들었다.
페스트라는 생각이 들었다. 당시에 그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는 시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뛰어 올라가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리우가 말했을 때 그도 인정한 바지만 분별 있는 행동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바다는 여전히 보이지 않고 하늘은 좀 더 잘 보이는 조그만 광장에서 그는 시의 벽 너머로 아내의 이름을 크게 외쳐 불렀다. 집에 돌아와 몸에 아무런 감염 증세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자 갑자기 발작을 일으킨 것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그렇게 행동한 것을 아주 잘 이해한다면서 리우가 덧붙였다. 어쨌든 그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오늘 아침에 오통 씨가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군요. 랑베르가 가려는데 리우가 갑자기 덧붙여 말했다. 당신을 아느냐고 물었더니 그럼 밀거래꾼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충고 좀 해주세요. 요주의 인물로 감시받고 있어요. 요주의 인물로 감시받고 있어요. 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죠? 서둘러야 한다는 소리죠. 고맙습니다. 리우의 손을 잡으며 랑베르가 말했다. 문턱에서 그가 갑자기 몸을 돌렸다. 페스트가 발생한 이후 리우가 그의 미소를 본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그런데 내가 떠나려는 걸 왜 막지 않으세요? 막을 수도 있잖아요. 리우는 을에 그러듯이 고개를 끄덕이더니 그것은 랑베르 자신의 문제이고 랑베르는 행복을 선택한 것이며 자신은 그에게 반대할 논거가 없다고 말했다. 자신이 느끼기에 그는 이런 문제에 대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판단할 능력이 없었다. 그러면서 왜 서두르라고 하세요? 이번에는 리우가 미소를 지었다. 어쩌면 나 역시 행복을 위해 뭔가 하고 싶기 때문이겠죠? 그 다음 날 함께 일을 하면서도 그들은 그 일에 대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음 주에 랑베르는 마침내 그 조그만 스페인풍 집으로 거처를 옮겼다. 랑베르를 위해 거실에 침대를 하나 들여놓았다. 젊은이들이 식사를 하러 오는 일도 없었고 또 되도록 밖에 나가지 말라는 부탁도 있고 해서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거실에서 혼자 지내거나 그들의 늙은 어머니와 이야기를 하며 보냈다. 그 여인은 몸이 야이었고 활동적이었으며 검은 옷을 입고 있었는데 갈색 얼굴에 주름이 많고 머리칼은 무척 깨끗한 흰색이었다. 랑베르를 바라볼 때면 두 눈에 미소를 가득 담고 말없이 웃곤 했다. 한 번은 그녀가 랑베르에게 부인에게 페스트를 옮길지도 모르는데 두렵지 않으냐고 물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문 반면 도시에 이대로 남아있으면 영원히 헤어질 위험이 있으니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내가 착한 모양이죠? 노파가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매우 착하답니다. 예쁘기도 하고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러시군요. 노파가 말했다. 랑베르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그럴지도 모르지만 단지 그것 때문이라고는 할 수 없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시나요? 노파는 매일 아침 미사에 출석하는 그녀가 물었다. 랑베르가 믿지 않는다고 고백했더니 노파는 또 그래서 그러시군요
하고 말했다. 부인을 만나야 해요. 잘 생각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당신에게 뭐가 남겠어요? 나머지 시간에는 아무 장식 없이 회만 바른 벽을 따라 빙빙 돌면서 못에 걸린 부채들을 만지거나 식탁보 끝에 달린 양모로 된 둥근 수를 세어보곤 했다. 저녁 때가 되자 젊은이들이 돌아왔다. 그들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고 말할 뿐 별말은 하지 않았다. 저녁 식사 후에 마르셀은 기타를 치곤 했고 그들은 함께 아니스 술을 마셨다. 랑베르는 생각하는 것처럼 보였다. 수요일에 마르셀이 들어오면서 말했다. 내일 밤 자정이야. 준비하고 있으라고. 그들과 함께 근무하던 2명 중 1명이 패스트에 걸렸고 그 사람과 한 방을 쓰던 다른 사람도 격리되었기 때문에 이 3일은 마르셀과 루이만 남게 될 거고 밤사이에 세부 사항들이 최종적으로 조율되면 그 다음 날에는 밤사이에 세부 사항들이 최종적으로 조율되면 그 다음 날에는 가능하리라는 것이었다. 랑베르는 고맙다고 말했다. 기분이 어떠세요? 노파가 물었다. 좋다고 대답했지만 그의 생각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이튿날 하늘은 짓누르는 듯 했고 습도가 높아서 숨이 막힐 듯 무더웠다. 패스트 관련 소식은 좋지 않았다. 그러나 스페인 노파는 여전히 태연했다. 이 세상엔 죄악이 있어요. 그녀가 말했다. 그러니 그럴 수밖에요. 마르셀과 루이처럼 랑베르도 우통을 다 벗고 있었다. 그러나 어떻게 해봐도 어깨에서 가슴으로 땀이 흘러내렸다. 거창을 닫고 어두침침한 가운데 있어서 그런지 상반신이 갈색으로 보이고 번들거렸다. 랑베르는 말없이 방 안을 빙빙 돌고만 있었다. 오후 4시에 그가 갑자기 옷을 입고 외출하겠다고 말했다. 조심해. 오늘 밤 자정이야. 준비는 다 되어 있어. 마르셀이 말했다. 랑베르는 의사 리우의 집으로 갔다. 리우의 어머니가 높은 지대의 병원에 가면 아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알려주었다. 군중이 전과 마찬가지로 초소 앞에 서성대고 있었다. 저리 가요! 눈이 튀어나온 하사가 소리쳤다. 사람들은 움직이긴 했지만 그 자리에서 맴돌 뿐이었다. 기다려봤자 소용없다니까요. 하사의 위도대도 땀이 배어 있었다. 다른 사람들도 같은 생각이었지만 살인적인 더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랑베르가 통행증을 제시하자 하사가 타루의 사무실을 가리켰다. 사무실 문은 마당 쪽을 향하고 있었다. 파넬로 신부와 마주쳤는데 신부는 사무실에서 나오는 중이었다. 약품 냄새와 축축한 시트 냄새가 나는 작고 더러운 하얀 방에서 타루가 검은색 나무 책상 앞에 앉아 셔츠 소매를 걷어올린 채 팔의 한쪽에서 흘러내리는 땀을 손수건으로 닦아내고 있었다. 아직 안 떠났어요? 그가 물었다. 네, 리우와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병실에 있어요. 하지만
리우에게 가지 않고 해결되면 더 좋겠군요. 왜요? 가로하고 있어서 최대한 수고를 덜어주려고요. 랑베르는 타루를 바라보았다. 타루는 야위어 있었다. 피로 때문에 두 눈이 흐릿하고 안색이 좋지 않았다. 튼튼한 두 어깨를 동그랗게 움츠리고 있었다. 노크 소리가 나더니 흰 마스크를 쓴 간호사가 들어왔다. 그는 타루의 책상 위에 카드 뭉치 하나를 내려놓고는 마스크 때문에 숨이 막힌 목소리로 6입니다 라고만 말하고 나갔다. 타루가 신문 기자를 보더니 카드를 부채 모양으로 펴서 보여주었다. 어때요? 카드 근사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사망자 카드예요. 밤사이에 생긴 사망자들이죠. 그의 이마가 깊이 패여 있었다. 그가 카드를 다시 정리했다. 우리에게 남은 일이란 회계 절차뿐이랍니다. 타루가 한 손으로 탁자를 짚고 일어섰다. 곧 떠나죠? 오늘 밤 자정입니다. 타루가 자기도 기쁘다며 랑베르에게 몸조심하라고 말했다.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인가요? 타루가 어깨를 으쓱했다. 내 나이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솔직해져요. 거짓말을 하는 건 너무 피곤한 일이거든요. 타루, 신문 기자가 말했다. 죄송하지만 의사 선생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압니다. 그분은 나보다 더 인간적인 분이니까요. 갑시다. 그게 아닙니다. 랑베르가 어렵사리 말하고는 입을 다물었다. 타루가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더니 갑자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밝은 초록색으로 칠을 해서 그런지 벽에 마치 수족관 같은 빛이 떠도는 작은 복도를 따라 걸어갔다. 이중 유리문에 이상하게 움직이는 그림자들이 비쳤다. 그는 유리문 바로 앞에서 타루는 랑베르에게 벽장으로 도배를 해놓은 듯한 좁은 방으로 들어가라고 했다. 그리고 벽장을 열고 살균 소독기에서 흡수성 가제 마스크 2개를 꺼내더니 랑베르에게 하나를 주면서 쓰라고 했다. 신문 기자는 이것이 도움이 되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타루는 그렇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준다고 대답했다. 그들은 유리문을 밀고 들어갔다. 넓은 방이었는데 계절에 상관없이 창문은 모두 닫혀 있었다. 벽 위쪽에서 환풍기가 윙윙거렸고 두 줄로 놓인 회색 침대들 위에서 곡선 형태로 된 환풍기 날개가 찌는 듯 빽빽한 공기를 휘젓고 있었다. 여기저기서 둔하거나 날카로운 신음소리가 들려왔는데 그 둘이 합쳐져서 하나의 단조로운 하소연처럼 들렸다. 창살을 대놓은 높은 유리벽을 통해 따가운 햇살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흰옷을 입은 사람이 천천히 움직였다. 숨막히는 더위 때문에 랑베르는 그 방이 불편하게 느껴졌다. 리우는 신음소리를 내는 어떤 사람 위로 허리를 굽히고 있어서 알아보기가 어려웠다. 의사는 환자의 사타구니를 절개하고 있었고 두 간호사가 침대 양쪽에서 환자를 꼼짝 못하게 붙들고 있었다. 리우는 몸을 일으키며 조수가 내민 쟁반 위에 수술 도구를 내려놓고
잠자코 서서 환자를 바라보았다. 간호사들이 환자에게 붕대를 감아주고 있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봐주신 분 히드님 감사하고요. 저는 내일 설 잘 보내고 아마 이 시간쯤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덜 피곤하게 컨디션 관리 잘해서 많이 오래 읽어드릴게요. 그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모두 안녕. 다음에 내일 또 봐요. 오늘 잘 자고요. 굿나잇.